1994년도에 서울의 상경에서 현경이라는 무역회사에 입사해서 촌놈의 서울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토요일날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작은 책의 출간 기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박동상 회장님께서 저보다 훨씬 앞서서 맨발 걷기가 얼마나 우리 인간의 건강에 유익할 뿐 아니라 우리의 행복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몸소 실천해주고 바탕을 이미 깔아주셔가지고 저도 이 길에 또 동참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너무 소중하고 귀한 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지구별에 태어났다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지구 외에는 어떤 곳도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아직 확인은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구에 태어났다는 것은 무생물이 아니고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만 감사하고 또 그 중에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맨발 걷기를 하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들도 있지만 우선 첫 번째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맨발 걷기가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또 특히 겨울철 되면 또 하기 어렵다는 분들도 있는데 겨울철 맨발 걷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말씀드릴게요. 맨 마지막으로 건강 외에도 맨발 걷기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로 살게 됐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에 서울의 상경에서 현경이라는 무역회사에 입사해서 촌놈의 서울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플랜트 사업부에서 아주 즐겁고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상무님이었는데 그 상무님은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선경이라는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 쭉 함께한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도 강하고 또 능력도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상무님이 워낙 일찍 출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그때 신입사원이긴 했지만 되게 일찍 출근했거든요. 저는 한 7시 반 정도면 출근을 했는데 출근하고 나면 그 넓은 사무실에 상무님하고 상무님 비서 그리고 저하고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루는 상무님이 저를 불러서 차를 한 잔 주셨어요. 몇 마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는 상무님이 너무너무 부러운 분이었죠. 회사에서도 다 인정받고 많은 직원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그런 상무님이었기 때문에 저는 상무님한테 거의 무의식적으로 끌리듯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무님은 너무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상무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창밖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열심히는 살았지만 다시 산다면 이렇게는 살지 않을 것 같아. 저한테는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말을. 저는 늘 최선을 다해서 회사에서 열심히 살았죠. 왜냐하면 저는 회사에서 몇 년간 돈을 벌어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지만 뭔가 막막한 느낌,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만난 어떤 한 형님이 계셨는데 제가 하루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새벽에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새벽에 한 4시쯤인가? 자는 사람을 깨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제 얘기를 듣고서는 그분이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네가 함께 살 사람이 없어서 힘들구나. 함께 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또 한 번 망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래.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힘든 것이 내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내가 뭘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하고 함께 살 사람이 없어서 내가 힘들었구나. 그때 그렇게 알게 됐죠. 그래서 이 형님 조그만한 방에 같이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산 생활이 저한테는 너무 행복했던 삶이었어요. 한 1년쯤 지나서 저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교회 형님 집에 신혼살림을 차렸죠. 그 집은 옥탑방이었어요. 전세 1,000만 원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지만 저한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풍족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형님이 분이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대구로 내려갔어요. 그 형님이 서울에 안 계시고 나니까 비록 신혼살림이라고는 해도 뭔가 또 허전했습니다. 제가 약간
얼굴 표정이 좋지 않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대구로 내려갈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의과대학 편입 광고지를 가져와서 의과대학에 편입하면 대구에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제가 문과라서 의과대학 편입 자격이 안 돼갖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수능을 다시 보게 됐죠.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 저희 집사람이 첫째 아기를 가지게 됐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네 문감방으로 갔다가 다시 하숙집으로 갔다가 1년에 한 5번 정도 이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과대학을 99학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6년간의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인턴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원한 과마다 탈락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좀 많잖아요. 제가 동기들하고 띠동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공의 선생님들이 저를 일을 시킬 때 좀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원한 과마다 탈락해서 어쩔 수 없이 응급실에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우연찮게 대전에 있는 한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공의 한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지원을 했고 제가 지금 재활의학과 의사가 된 거죠. 자, 이런 조건만 본다면 이런 사람이 과연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팩트만 본다면 저는 좋은 의사가 되기가 참 어렵죠. 저보다 똑똑하고 저보다 능력이 많은 좋은 의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라고 늘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으로 주치의를 맡게 된 환자가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검사는 검사 항목이 엄청 많습니다. 눈동자 뜨는 것부터 혓바닥의 힘, 맨 마지막에는 항문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항문에 힘이 있는지까지 다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거의 1시간 지났죠. 제가 검사를 다 마치고 기록하고 보호자한테 인사를 드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저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음료수를 주는 거예요.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아이고 뭐 저는 아직 치료한 것도 없고 환자분한테 1시간 동안 진찰만 한 것뿐인데 고마워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보호자분께서 우리가 죽을 고비를 넘겨서 이제 겨우 2주가 됐는데 이 병원에 들어와서 자기 남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잘 치료하는 것도 물론 큰 사명이지만 환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환자의 모든 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 자체가 의사의 큰 임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민망한 얘기기는 하지만 제가 그 환자를 진찰하러 들어가기 전에 문 밖에서 제 스스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의사는 아니지만 이 환자분한테는 제가 유일한 의사입니다. 저는 무조건 좋은 의사가 돼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으로는 그 환자분 눈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진찰을 했죠. 저는 아마 그때부터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의사 생활한 지가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부터는 출연 제의도 있어서 방송에도 여러 번 얼굴을 비치게 됐죠. 이런 방송을 통해서 또 좋은 정보를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좀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저희 병원 근처에 있는 중학생들 찾아와서 함께 자기의 진로도 같이 상담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전히 가장 행복한 때는 환자분들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환자분들을 보고 있을 때면 제가 제 스스로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분이 저를 필요로 하는 그 필요가 제가 제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는 그 일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분이 웃고 나면 저도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죠. 내가 먼저 행복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환자가 충분히 행복하고 난 다음에 그 웃음을 보면서 나도 웃음을 짓게 되는 것, 이것이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로 사는 비결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통증을 전공하는 약 400명의 의사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벌써 10년째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제 소개를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라고 하는데 아직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로 살고 있고요. 언젠가는 저보다 더 행복한 의사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비교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비교급은 없더라도 행복은 최상급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왼발 걷기가 건강에 얼마나 유익한지, 물론 책에 자세하게 더 나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많은데요. 이건 다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보이시죠? 혈액이 부드러워집니다. 아주 끈적끈적하던 혈액이 부드러워지고, 두 번째는 상처도 빨리 아물어요. 염증이 좋아진다는 거죠. 세 번째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지막 네 번째가 잠을 너무너무 잘 잡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적지하지 않은,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혈액 모습이에요. 덩어리 져가지고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흐르는 속도가 늦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적지가 된 사람들의 혈액은 덩어리가 안 찝니다. 그래서 저렇게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게 돼요. 이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되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혈관이고, 그 혈관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심장하고 뇌입니다. 혈관이 이제 심장에서 막히게 되면 이제 심근경색, 심장마비, 김영곤님하고 또 김지혁 배우님 이런 분들이 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또 뇌에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 이제 경색, 혈관이 터지면 출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으로도 최근에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죠. 이런 급작스러운 질병을 막을 수 있는 무지무지하게 좋은 방법입니다. 약도 안 먹어도 되고. 지금 보시면 맨 왼쪽이 이제 정상 그 뇌고요. 두 번째가 이제 소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혈관이 끈적끈적한 피가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좁아지게 되거든요. 이게 뇌에서는 저렇게 보입니다. 또 더 진행하면 이렇게 되죠. 지금 이렇게 뇌에서 소혈관 질환이 자꾸 진행하다 보면 혈관이 막히는 데도 많지만, 여기 보시면 틈이 있죠. 여기 틈이 크지 않은데 여기 보면 틈이 커요. 이거 치매가 진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된다. 이게 적지가 잘 되지 않을 때 그렇기도 하고, 고가공 식품들 많이 먹잖아요. 맛있는 빵이나 뭐 음료수나 달달한 것들, 튀김 종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혈액의 흐름에는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아리 근육에서 이 펌프질을 잘 해주지 않으면 혈액이 위로 다 올라가지 않아요. 심장에서 한번 뿜어준 것들을 다리 근육이 짜줘야지 다시 또 돌아오게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다리 정맥 질환들이 많이 생기죠. 다리가 무겁고 붓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적지가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첫 번째가 혈액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였고, 두 번째가 상처가 잘 낫는다는 건데요.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당뇨 있는 분들은 절대로 맨발 걷기 하면 안 된다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 보세요. 84세 분인데 꽉 끼는 신발을 신었다가 저렇게 상처가 생긴 거예요. 병원을 한 달을 넘어 다녔는데도 안 나아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듣고 접지를 했는데 1주 후에 이렇게 좋아지고 2주 후에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더라도 이렇게 건강하게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원칙들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도 매우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활성산소가 예전에는 없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런 대기 오염이라든지 방사능물질, 그리고 사실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곤란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워낙 가공을 많이 하고 이상한 화학 첨가물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활성산소를 만들고, 이런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돌아다니다 보면 세포막을 파괴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DNA 같은 것들도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암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염증도 일으키지만, 이런 활성산소가 너무 적어도 안 되지만 너무 적은 경우는 거의 없죠. 지금은 현대인들한테 활성산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이 활성산소를 제거할 건가가 사실 의사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런 활성산소는 우리가 땅에서 자유전자를 받아들이면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줍니다. 그래서 물로 바꿔줘요.
그렇기 때문에 맨발 걷기가 우리 건강에 염증을 줄이면서 활성산소를 해결하는 아주 좋은 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스트레스다. 제가 이제 뇌졸중 환자들을 많이 봤는데 환자 보호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회사에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논문이나 이 교과서에 찾아봐도 스트레스가 그런 뇌졸중의 원인이다, 암의 원인이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교과서에다 실으려면 통계를 내야 되는데 통계적으로 뭐 숫자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실험하기가. 그래서 없는 거지. 그때 당시 그러니까 저는 책이 없는데 뭐 흡연이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거는 위험 요소가 맞지만 스트레스가 진짜 위험 요소가 될까? 그냥 환자분들이 하는 얘기겠지,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의사 생활한 지 이제 20년 다 돼가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게 진짜 맞는 말이라는 거를 갈수록 더 절감해요. 갈수록. 자, 지금 보시면 여기는 교감신경이고요. 이게 부교감신경인데 교감신경은 마치 여러분 눈앞에 사자가 한 마리 나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자보다 힘이 세면은 싸우면 되겠지만 힘이 약하면 도망가야 되겠죠. 근데 현대인들한테는 이거 검사해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자가 없는데도. 현대인들한테 사자는 이런 거죠. 주식 그래프가 온통 바닥을 치고 있다. 우리의 성적표가 갑자기 숫자가 뭐 50, 40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자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이 생각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늘 이런 교감신경 항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접지하고 나면 이렇게 좋아지세요. 밸런스가 막.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거는 감정선이거든요. 감정선이 이쪽 우측으로 가면 굉장히 불안하고 긴장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감정도 안정되는 이런 것들이 다 접지 효과라는 겁니다. 기분 좋게 먹으면 또 0칼로리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있죠. 젊어서 그렇습니다. 젊어서. 지금 여기 팔에 제가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차고 있어요. 우리 암 환자분들 중에 그 혈당 조절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먼저 실험해보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차고 있는데 한 달 정도 차고 있거든요. 150, 200, 100 이하가 제일 좋죠. 그리고 밥 먹으면 150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200은 안 되는 거고요. 200 넘어가면 이제 바로 그냥 당뇨라고 진단하고 약 먹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진단 기준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고 있다 보니까 요날 저녁입니다. 저녁에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책으로 이 청년들하고 만나는 책연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연 모임에 가서 김밥하고 뭐 양념치킨하고 이런 거 먹었습니다. 정말 기분 좋게 먹었는데 그래도 올라가죠. 103에서 166까지 올라갔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죠. 저희 집이 당뇨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지금 검사해보면 내과 기준으로는 당뇨가 아니고 전당뇨도 아니에요. 근데도 이런 거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요. 50 이상 한 번에 뛰면 혈당 스파이크,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실제로 당뇨와 같은 충격이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저는 이 당뇨 진단 기준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자, 근데 166까지 갔다가 이제 집에 왔습니다. 이제 떨어지겠죠. 시간이 지나니까. 떨어져서 쭉 해서 100까지 내려올 상황이었는데 다시 이렇게 177까지 뛰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집에 와보니까 이제 제가 사랑하는 두 여인이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갈등을 제가 잘 해소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몇 번 하고 나니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는 그 다음 날인데 자는데도 계속 올라가 있어. 한참 지나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당뇨가 뭘 많이 먹어서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많이 먹어서 생길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저렇게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 오래 가면,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누가 계속 잔소리를 하거나 태클고 이렇게 하면 계속 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그 다음날 혈당이 계속
베이스라인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자기 전에 먹는 것도 안 좋지만 스트레스도 엄청 안 좋아요. 그 다음날 계속 높게 갑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면 이거 많이 해소할 수 있어요. 그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 중에서 거의 90%는 잠을 잘 주무셔요. 실제로 발은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발은 걸으면 불편하다고 하면서도 계속 걷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체로 잠을 잘 주무시기 때문에. 발은 근데 조금 있으면 보통 한두 달 되면 대부분 다 적응을 하긴 합니다. 자고 나니까 개운해졌다, 잠을 한꺼번에 안 깨고 길게 잔다, 금방 잠이 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이거는 뭐 거의 보통입니다. 이것 외에도 다양한 효과가 있으니까 책에서 좀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겨울이 되니까 이제 추워서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겨울철에 맨발 걷기를 하면 면역이 올라가고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르투인이라는 장수 유전자가 있는데 이 장수 유전자가 켜지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어야 면역도 올라가고 더 오래 살아요. 마냥 편하기만 한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장수 유전자를 켜는 방법. 우리 세포 안에는 시르투인이라는 이제 장수 유전자가 있는데요. 이 장수 유전자가 골고루 퍼져 있어요. 세포 회계도 있고, 세포 질에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라는 데도 있고, 이렇게 골고루 나눠져 있는데, 자, 우리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데 이제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가 호메오스테시스고요, 하나는 호르메시스. 호메오스테시스는 우리말로는 이제 항상성이라는 거, 늘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뭐 체온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잠깐 벗어났다가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성이고요. 두 번째 이제 호르메시스라는 건데, 호르메시스는 무슨 뜻인가 하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몸을 오히려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뼈가 부러져서 수술했지 않습니까? 옛날 치료 방법은 수술하면 무조건 한 달, 두 달 그냥 눕혀놓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튼튼하지 않은 거예요. 수술한 다리가. 그래서 지금 바뀌었어요. 수술하고 상처가 다 안 아물어도 체중을 지지하게 하면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뼈한테는. 이런 하중,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이 하중이 가야지 뼈가 더 단단하게 잘 아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면역과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 당연히 병이 생기겠죠. 자, 첫 번째는 소식이에요. 소식은 음식 양이 적다는 것도 되지만 이제 칼로리가 적다는 것도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채소는 좀 많이 먹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 적게 먹는 거죠. 저는 이제 저탄, 중지, 고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은 최대한 줄이고, 특별히 이제 밀가루, 흰쌀, 뭐 설탕, 과당 이런 것들은 줄이고, 그 다음에 지방은 적당하게 먹습니다. 피하지는 않는데 아주 저탄 고지하는 분들처럼은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삼겹살을 버터에다가 구워서 드세요. 생각해도 이상하죠.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잘 안 맞아서 그냥 적당히 지방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기름 같은 거 좋아요. 들기름은 자주 먹습니다. 채소를 자주 먹는 거예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나중에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올라가요. 그래서 꼭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제일 처음에 샐러드 한 사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을 좀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좀 덜 올라갑니다. 두 번째가 더운 거예요. 우리 체온이 좀 올라가는 거. 사우나라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든지 이런 체온이 적정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 이게 굉장히 건강에 중요합니다. 기초 체온이 늘 37도 이상 유지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면역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열이 나는 것도 사실은 균들한테는 되게 치명적이고 우리 건강한 세포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열이 너무 40도 이상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견딜 수 있으면 조금 견디는 게 뭐 감기라든지 이런 거 회복할 때도 오히려 조금 더 빨리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막 해열제라든지 이런 거를 쓰고 나면 열은 떨어져서 조금 편한 대신에 조금 더 오래 끄는 경향이 있어요. 운동으로 체온을 올리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호흡을 잘 하시면 체온이 또 올라갑니다.
또 하나가 추위입니다. 추위. 우리가 적당히 추운 게 면역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 냉수 마찰 하시는 분들 굉장히 건강하시잖아요. 우리 몸에 땀샘이 한 400만 개 정도 있는데 손하고 발에 각각 100만 개씩 정도 돼요. 그러니까 손과 발만 추위에 노출시켜도 우리 몸의 한 절반 노출시키는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손까지는 아니더라도 맨발 걷기를 겨울에 하시면 한 4분의 1 정도는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냉수 샤워를 내가 하루에 5분 한다. 그러면 겨울철에 맨발 걷기를 한 20분 하면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치자면. 그래서 추위에 적당하게 노출하는 거, 이거 겨울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시, 그 다음에 적당한 더위, 적당한 추위는 여러분들을 훨씬 더 병에 안 걸리게 하고 더 오래 살게 하는 중요한 비법입니다. 겨울철 맨발 걷기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을 떼고는 아주 따뜻하게 해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목도리 하는 겁니다. 목을 감싸주지 않으면 체온이 확 떨어지기 쉬워요. 자, 두 번째는 꼭 준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차가운 데 무턱대고 걸으면 보통 때도 좋지 않지만 겨울철은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스쿼트라든지 런지라든지 까치발 같은 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꼭 준비 운동을 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맨발 걷기의 요령이에요. 첫 번째 요 장면은 운동화를 신고 뛰면은 뒤꿈치부터 먼저 닿죠. 맨발은 뒤꿈치가 먼저 닿겠습니까? 앞꿈치가 먼저 닿겠습니까? 앞꿈치예요. 맨발로 뛰면은 앞꿈치부터 먼저 닿습니다. 우리가 맨발로 걸을 때 속도가 느리면 뒤꿈치부터 닿아도 되는데 속도가 빠르면 앞꿈치부터 닿아야 됩니다. 자, 이게 맨발 걷기 할 때 요령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가 요새는 겨울철 맨발 걷기 해보시면 발이 감각이 별로 없거든요. 얼얼해요. 거기다 대고 뜨거운 물로 해버리면 화상 입기 쉽죠. 그래서 꼭 찬물로 씻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요새 겨울철은 맨발 걷기 하면 수도관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저기 물티슈 같은 거 준비하셨다가 발을 깨끗하게 닦고 돌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겨울철 맨발 걷기 요령 5가지입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꼭 준비 운동하시고 걷는 요령을 꼭 숙지하시고 찬물에 씻으시고 마지막에 물수건, 물티슈 이런 거 준비하시면 좋겠죠. 제가 맨발 걷기 하면서 이게 제가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도움받은 건 고지혈증입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고지혈증이 있어가지고 부끄럽기도 할 만큼 엄청나게 수치가 높았어요. 그래서 시간은 없고 빨리 고지혈증을 해결해야 되고 약은 먹기 싫고 당연히 식습관도 조절을 했지만 운동 중에 하나로 이제 맨발 걷기를 선택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두 번째가 이제 만성 통증 환자분들한테 권하니까 만성 통증 환자분들이 굉장히 좋아지셨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만성 통증 환자분들 잠을 잘 못 주무시는데 일단 잠을 잘 자고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어서 만성 통증 환자들한테 좋았고 또 암 환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 맨발 걷기 운동 본부에도 이 암 환자분들이 맨발 걷고 난 다음에 회복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실제로 암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암 환자분들은 두 가지하고 싸워야 돼요. 자기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하고도 싸워야 되고 또 하나는 불안하고도 싸워야 되거든요. 그 전에 있던 삶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겉에서 보면 뭐 수술하고 이제 다 나았나 보다 하고 가족들은 그 심리를 잘 이해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암 환자분들은 계속 그 불안감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 하면서 그런 것들을 상당히 극복하시기가 좋아요. 맨발 걷기 하면서 내면의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또 같이 걸으면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는 맨발 걷기로 건강을 찾은 것도 있지만 진정한 나,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맨발 걷기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분은 이제 다니엘 캐너만이라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 생각에 관한 생각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속에는 내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밝혀냈어요.
조성모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거 웃으시면 좀 연식이 있는 것 같아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속에 진짜 너무 많아요. 근데 실험적으로 그렇다는 걸 밝혀냈어요. 하나가 경험자라는 거예요. 이 경험자는 주로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스토리텔러가 바로 경험자입니다. 주로 내 몸 또는 본능 이런 거하고 관계가 많이 되고요. 두 번째는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살아남아 있는 또 하나의 자아가 있어요. 이것을 기억자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완전히 작동 방식이 달라요. 둘이 사이가 좋을 때도 있지만 사이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둘이 사이가 제일 안 좋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때 자살이 일어납니다. 자살. 몸은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경험자는 죄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감각하는 것밖에 없는데, 기억자는 이 생각은 천방지축이에요. 천방지축. 아무 근거도 없는데 막연히 불안하거나 분명히 그런 사실이 아닌데도 잘못 기억해가지고 굉장히 후회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래가지고는 이거 진짜 이놈 쓸모없는 인간인데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자살을 합니다. 자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내가 쓸모없다는 생각이에요. 자책하고 누군가가 죄책감을 계속 심어주면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아주 크게 깨달은 분이 한 분 있어요. 여기에 표시는 안 했지만 서양의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마음대로 뭐가 잘 되질 않으니까 하루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야, 이런 찌질한 인간하고는 함께 못 살겠어. 나는 이런 나하고는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자기 혼잣말로 되뇌면서 자살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근데 입 밖으로 내고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 살 수 없다니. 처음에 얘기했던 주어인 나는 누구고 목적어인 나는 누구지? 이게 서로 다른 건가? 하다가 이분이 이제 불교 철학도 만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지금 서양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영성가의 한 사람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기억자와 경험자는 서로 다르고 기억자가 엉뚱한 생각을 하면은 이 경험자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어야 될 것은 생각인데 생각이 사라져야 될 건데 그 망념이 오히려 자기 몸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라는 분이고요. 작년에 내면소통이라는 책으로 이분은 이제 배경자라는 좀 통합된 자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어떤 종교적인 색채 없이 아주 심리학 그리고 철학 이런 걸 다 묶어가지고 이 배경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각 문화에 따라서는 배경자를 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걸 다시 정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경험자는 주로 이 본능에 가까운 몸과 가까운 것이 이제 경험자. 두 번째가 기억자죠. 이 기억자는 주로 이제 생각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에고라고도 많이 표현하고 사람들은 너는 누구야? 네 정체가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대부분 이 경험자 대신에 기억자를 더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의 기억,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둘이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는데 사이가 안 좋을 때가 있죠. 아까처럼 이 둘이 사이가 안 좋을 때 이제 대부분 고통이 시작되고요. 그 고통을 통해 가지고 붓다도 고통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죠. 고통이 없다면 그런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고통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배경자를 알아채리는 계기가 되죠. 이게 그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를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성령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본래 성품, 불성 이렇게도 얘기하고 심리학적으로는 뭐 슈퍼에고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더라도 이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는 게 중요하죠. 이런 이제 경험자나 기억자는 대체로 아주 개체적이죠. 서로 다 달라요. 그런데 배경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류의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 모인 분들이 경험은 다 다르죠. 기억도 다 다른데
그걸 넘어서 가게 되면 어느 한 지점에서는 아주 비슷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성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자연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맨발 걷기를 통해 가지고 혼자 걸을 때는 이렇게 명상처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발 걷기를 통해서 참 나가 뭔지 그리고 진정한 나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살펴보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맨발 걷기 하거든요. 40대,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맨발로 걸으면 거의 10대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저런 표정을 짓습니다. 인생에 이런 표정을 짓고만 살 수 있다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맨발 걷기로 여러분 충분히 이런 삶을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억이 다시 바뀝니다. 누구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험담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나쁠 수도 있지만 그 험담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기억이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맨발 걷기를 하면 좋은 기억들이 많이 되살아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각박한 세상에 더군다나 경기도 안 좋고 모든 게 다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걷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아직은 우리가 사는 곳이 전쟁터라는 생각보다는 놀이터라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다 놀이터에 계신 거예요. 이건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재미있게 놀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지구별은 정말 좋은 놀이터입니다. 악수는 꼭 손으로만 하는 거예요. 저 악수를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무좀 믿는 식으로 가야 돼요. 자, 무좀 믿는 분하고는 하시면 안 돼요. 통장의 잔고가 엄청 풍부하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통장의 잔고가 풍부한 것만큼이나 더 풍부한 것은 우리 감각이 풍부해졌으면 좋겠다. 발로 맨 땅을 닿다 보면 온갖 감촉이 그런 느낌이 받아요. 그래서 맨발 걷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떤 좋은 땅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발로 땅을 맛봅니다. 실제로 되게 맛있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 발이 늘 이제 천대받고 제일 업신여김 받는 신체 부분이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멀고 소외받고 우리 신체 안에서 발이 그런 역할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서도 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삶이 진짜로 풍요로워져요. 제가 가보지는 않고 말로만 들었는데 그 스위스는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대중교통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 그리고 그분들이 편안하게 올라타고 내릴 수 있도록 다 보도블록도 운송수단들도 다 그렇게 만들어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경쟁력 있는 사회예요. 빨리빨리 짓고 편하게 쉽게만 가는 사회는 아직까지 품격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은 사회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사회가 맨발로 걷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발을 돌보듯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분들에게도 관심을 가지면 좀 품격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스크린을 보고 계시지만 아까 우리 집안에 있었던 작은 갈등 이런 것들은 마치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아요. 근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우리가 어떤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런 감정에 끌려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야, 저녁에 들어와서 좀 쉬려고 하는데 이 상황이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 감정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건 하나하나가 다 우리 인생 그 자체가 아니고 어쩌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고 느낌을 갖는 그런 나를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영화 막 속의 주인공처럼 몰입돼가지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거기서 막 집착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관객처럼 거기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내 감정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면 우리 사는 삶이 훨씬 더 풍부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관에서 그리고 지금 이 스크린에서 비춰지는 여러 가지 장면들도 다 지나갑니다. 감각도 감정도 사건도 다 지나가고 맨 마지막에는 실제로 영화관에 있는 건 스크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있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잘 탐구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최대한 다른 잡소리들이 줄어들게 돼요. 내 스스로에게 집중하게 되고 과연 진짜 나는 뭘 원하는지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호흡입니다. 오늘 호흡에 대해서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 네덜란드 사람인데 빔 호프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티베트 불교의 수행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호흡법을 만들어서 빔 호프 호흡법이라고 치면 다 나올 겁니다. 그 호흡 방법을 통해 가지고 체온을 올려요. 얼음물에서 수영하고 에베레스트를 반바지 입고 올라가고 사막에 가서 마라톤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호흡만 잘 하시더라도 겨울철 맨발 걷기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맨발로 걸으면서 이제 우리 인생이 과연 어떤 건가 이 장기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속이 꽉 찬 장기가 있습니다. 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뭘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소 역할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뼈나 위, 장 이런 것들은 다 뭔가의 통로가 되는 거죠. 통로. 속이 비어 있어요. 혈관도 마찬가지고 속이 비어 있는 장기. 속이 비어 있는 장기는 뭔가 흐르게 하는 것이 원래 기능입니다. 아까 속이 꽉 찬 장기는 뭔가를 저장해 놓는 게 기능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속이 빈 장기가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뭘 한번 붙잡아 보겠다. 이런 흘러가야 되는 통로가 뭔가를 꽉 붙잡고 안 놓아주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경색이라고 한다. 경색. 흘러오는 거를 막거나 흘러가야 되는 걸 붙잡고 있는 거 이런 걸 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막히면 심근경색, 뇌에서 막히면 뇌경색, 장이 막히면 장경색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줄이 막히면 돈경색. 자, 이런 경색이 문제가 돼요. 혈관이 이렇게 하면 썩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혈관도 썩지만 주인도 썩어요. 주인도 죽어요. 흘러가야 될 게 흘러가지 않으면 자기도 망치고 전체가 다 망쳐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압니다. 이거를 계속 붙잡기만 하고 놓아주지 않는 사람보다 잘 적절하게 잘 흘려보내는 사람이 오랫동안 훨씬 더 건강하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결핍감을 느끼는 거 언뜻 보면 뭔가 소유가 부족해서 결핍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소유가 부족한 게 아니고 연결이 부족한 게 아닌가.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통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내가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나한테만 다 쌓아놓으려고 하면 경색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저는 맨발 걷기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삶, 자연스러운 삶이 어떤 건지 더 많이 배우게 됐어요. 제가 맨발 걷기 자주 하는 앞산에 보산골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내려오다가 이제 해질 무렵에 담장 위에 딱 앉아서 저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듯한 모양이 있죠. 이 맨발 걷기 하면 이런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또 2년이 다 돼가지고 맨발로 저렇게 시냇물가에서 발 올려놓고 저기 최고의 힐링이라면서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 도덕경 25장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때 법이라는 말이 담는다, 근본으로 잡는다 이런 거예요. 인법지잖아요, 지 여기. 그러니까 사람은 땅을 밟아야 돼요. 땅하고 만나야 돼. 이게 자연스럽게 사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인법천. 그러고 나면 하늘도 보이고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같이 어우러지는 맨발로 걸으면서 우리가 즐겁게 대화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 사실 더 바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연으로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짧은 순간이지만 이런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맨발로 땅을 한번 만나보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맨발로 또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남은 생을 즐기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